노예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확히 몇 년 전부터 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유재산과 계급, 노동의 분업화가 시작되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그쯤에 시작되었을 거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죠. 원래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는데 하도 전쟁을 해대니까 이 노예들이 이제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시장이 시작된 거죠. 노예 거래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시점은 로마 시대입니다. 제국이 막 넓어져 가면서 영토들 점령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령한 점령지에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죠. 당시 평범한 성인 남성 노예들은 500데나리우스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형 소나타 한 대 정도. 어휴, 이제 소나타도 3천 4천이요. 자,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점령지에 많은 영토들을 황제한테 하사받았는데 이 땅만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 영토를 농장으로 그럼 운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장을 운영하려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예의 수요가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은 전쟁 포로와 노예를 사농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귀족들의 토지 운영 제도를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단어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귀족들은 소나타 한 대 값을 딱 주고 노예들을 마구마구 사들여서 이 대농장을 경영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서로마가 멸망하고 중세에 들어오면서 유럽은 영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사회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중세 유럽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쬐깨만 성에 마일로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으리으리한 황궁에서 황제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방 영주 여러 명이서 조그마한 땅을 나눠서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는 우리 땅만 잘 다스리면 돼. 자, 그러니까 딱히 노예를 구입해서까지 우리 땅을 경작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처 주민들한테 영지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하면 그중 일부를 걷어가는 일종의 계약 형태로 이 농장들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막 노예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이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우리 이 사람들을 농노라고 배웠습니다. 자, 권리는 없지만 자, 그렇다고 사고 팔리는 뭐 그런 노예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노예 거래가 성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배 계층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 이게 수요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다수 발생함, 이게 공급 측면이 되겠죠. 이게 로마 시대는 그래서 전쟁도 많고 지배 계층이 노동력도 많이 필요해서 노예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지만 중세로 넘어오면서까지는 뭐 지배 계층이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근데 전쟁 포로도 많이 안 생겨.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노예가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가 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말씀드렸죠. 신대륙 발견, 어마어마한 땅덩이가 유럽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로마의 라티푼디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덩이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단순 노동력을 짱짱 많이 구해야지.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 협박해서 일을 시켜야겠다 라고 룰루 했었는데 이 유럽 놈들이 천연두를 옮겨와가지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씨가 말라버립니다. 다 죽어버린 거지. 침략해서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유럽 놈들이 천연두를 옮겨가지고 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없어졌잖아.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기 가가지고 노예를 잡아서 아메리카에 공급을 하는 노예 무역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영국의 삼각무역이죠. 자료를 이것저것 참고해보니까 1800년대 기준 건강한 성인 노예 한 명의 가격이 현재 가치로 4천에서 5천만 원 내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로마 때는 좀 비싸죠? 이게 또 우리 연봉이랑 비슷하네. 역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노예였단 말인가. 우리 연봉 소나타 좀 많이 받으면 그랜저. 서양 얘기만 했는데 한국으로 한번 뿅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노예 대신 노비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는데 노는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를 뜻합니다. 자, 가격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남아 있습니다. 986년 고려 성종 때 제정된 노비법에서는 남자 노예의 가격을 포 100핍,
여자 노예 가격을 포 120필로 정했습니다. 이 당시 하루 일당이 포 한 필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 3달, 4달 월급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현대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아까는 소나타 새 거였는데 지금은 중고 소나타로 내려왔어. 아까 서양 사례보다 훨씬 싼데요. 고려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고 주로 노비가 되는 과정이 전쟁이 아니고 채무 관계로 노비가 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독립할 수 있는 채무 관계 중심의 노예였죠. 실제로 고려시대의 노예 인구 비율은 5%에서 10% 정도로 넘어나지 않는 노예가 별로 없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노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비 제도가 활성화되죠. 갑자기 왜? 조선 전기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저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확보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된 거죠.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동김씨도 그렇고 영남 지역에서 많은 양반 명문가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많은 노비들로 농사를 잘 지어 경제적으로 뒷받침된 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공부도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안동 출신인 태계 이황 선생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 목록 기록을 살펴보면 노비가 무려 374명이나 있었죠. 자, 그러니까 위대한 성리학자지만 노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슬려서 농사를 잘 지은 경영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1460년 배포된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에 따르면 노비의 가격을 저화 4천장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말 한 필 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시 1로에 1소나타 국룰이다. 말도 뭐 적토마 아니겠지. 소나타겠지. 자,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노예를 활용해서 농업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는 지금의 연봉 또는 차 한 대, 신형 소나타 한 대와 비슷하게 측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궁금하지만 물어보긴 애매했던 과거 노예는 얼마였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꼭 한 번씩 챙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